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까지 북한은 다양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과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국방 포커스 신년 특집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1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아시아 패권 다툼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위한 2017 전력자원관리실의 업무 계획,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전력자원관리실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효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상경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국방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군수시설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년에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요즘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안보 질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을 외치면서 핵무장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 사드 배치를 핑계로 삼아서 대한민국 주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힘을 키우고 지원해주는 전력자원관리실의 올해 운영 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 정책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강 실장님, 올해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운영 목표를 어디다 좀 두고 계신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먼저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이 일반인들이 들으면 좀 생소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력자원관리실은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전력정책관실,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이렇게 3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력 분야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력 정강 분야의 중기계획 수립과 소요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분야는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군에서 필요한 차량,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와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이 활동하는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곳이군요. 하고, 그러다가 시설 분야는 병사들이 지금 주거하고 있는 병영 시설, 또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군인 관사 문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장하면서 국유 재산에 대한 관리, 환경 보전 업무,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항 이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전력자원관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광범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 올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력자원관리실에서 하는 업무의 영역을 예산으로 한번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국방 예산 일반 회계가 약 4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40조 원 중에 약 23조 원의 규모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업무들의 영역이 대부분 이권에 관해서 관련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주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그 중에 이제 전력 정책관실에서 하는 전력 분야는
북한의 그러한 그 위협에 대비하면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이런 동시 대비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군사력 건설 소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보다 훨씬 많게 마련입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그 국방 획득 업무의 투명성, 네. 비리 건절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 분야는 병사들이 먹고 자고 있고 하는 이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병사들한테 좋은 질 좋은 그런 급식을 개선해주고 제공해주기 위한 그런 각종 제도를 발전시키고 또 실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시설 분야에서는 그 병사들이 자고 있고 자고 하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주고 특히 금년에는 이제까지는 그 병사들 위주로 개선을 많이 했지만은 주거 시설에 대해서 간부 주거 시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많이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공항 이전에 관해서는 네. 지금 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전력자원관리실이 올해 추진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임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년 지금 계획에 대해서요. 예, 그 지금 저희 그 전공 분야인 뭐 시설 분야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그 요새 그 사회적 요구라든가 패러다임이 그 상생에서 배려에서 배려에서 포용의 어떤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군공학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이전 사업이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는데 그러한 거를 갖다 포용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군수 분야에서도 요새는 이제 공급자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를 배려한 고려한 정책인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군인들의 사병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피복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한 피복 아니면 급식 뭐 이러한 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좀 특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그런 평가신 예. 것 같은데요. 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예, 계세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군수와 이런 시설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또 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하면서 또 전력 지원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리 전투 준비 태세도 향상을 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경영 효율화도 또 이렇게 달성하는 이러한 주요 혁신 과제들이 또 시의적절하게 잘 발굴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군수와 시설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가시적인 성과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국방부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작이다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경 박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주로 그 군사력 건설, 네. 전력 증강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군사력 건설 분야는 특히 이제 어려운 것이 현존 전투력도 저희들 극대화해야 되지만은 네.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국방부 실장님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전체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네. 그쪽에서 이렇게 전력을 증강하고 유지하는 그런 그 정책적 패러다임은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력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좀 중점 사항을 주시고 어떻게 추진해 갈 계획이신지 우리 실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력 증강 분야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강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순위에서 전력 정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력 정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방위력 개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이런 것들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 국방 R&D 분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우리 R&D 능력을 확충시키고 또 이런 전력 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방위사업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들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위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거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군 획득 체계, 전력 획득 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그 이때까지 우리 전력 정강은 과거에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 주로 모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기 위한 그런 전력을 건설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전방위적인 부분. 예, 전방위적인 그런 대응 노력을 했지만은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면서 국지도발, 전면전, 이 잠재적 위협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군사력 건설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런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발굴할 때 이제까지 통상 우리는 외국군의 교리라든가 이런 또 외국에서 개발한 거에 대한 모방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군 주도의 운영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탄이라든가 무인 잠수정 이런 부분들도 중점 추진하는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또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우선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17년도에 이 국방비 대비 R&D의 비중이 6.9%에서 22년도에는 8%까지 상회시키는 그런 정도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방 연구개발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민간 투자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국내의 방위산업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타이트하게 그리고 좀 목적 지향적으로 이 전력 증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이상경 박사님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해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이 전력 부분에 세워놓은 이 중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기적절하게 패러다임 변환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전력 증강 업무는 항상 하다 보면 요구사항보다는 제한을 받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정부 예산으로다 보니까 가용 자원이 항상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적용되는 기술이 상대적보다 우위적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첨단 기술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그런 한계점 이런 것들이 또 항상 부딪히게 되고 또 무기를 외국에서 쓰는 걸 그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운영하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환경에 맞는 또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싸우는 개념이라든지 우리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교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교리 또 자기 나라의 어떤 전략 전술에 맞는 그런 무기를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이런 제한 요소들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분을 집중을 하고 그런 걸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국 여건 속에서 제한 사항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잘 알다시피 북핵 위협이라든지 미사일 위협 이런 다양한 위협에 적절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선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11일인가요? 그때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양이 한 50여 킬로 늘었다. 이전에는 한 40여 킬로라고 판단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 능력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뒤쫓아가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게 국민들의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전략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런 비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한미연합 또 우리 독자적으로 거기에 대한 북핵 전력을 억제하고 사실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미 간에는 우선은 핵 문제는 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춤형 억제 전략 또 미사일 같은 거 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한미 간에 같이 그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삼축 체계라고 킬체인 문제,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 대량 응징 보복 이런 그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금 뭐 열심히 빠르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체계의 획득은 아무리 급해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늦은 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실 텐데 우리 여건 속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그 북한의 위협이 워낙 다양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다양한 곳에서 이 대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이 이제 국방비도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이 전력 부분에 대한 목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하고 또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강 실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투자한 이 국방비가 북한에서 투자한 국방비보다 훨씬 지금 현재 상회하고 있고 앞지르고 있다. 그런데 왜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갖추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쭉 예산을 획득하고 활용해 왔지만은 그러한 각종 우리가 추진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군에서 그동안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루가면서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군사력을 건설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당장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가 적절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군사력 건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함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국방비 정액을 위한 이런 노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지금 현재 좋은 무기 체계를 갖고 어떤 것을 갖더라도 이 국방 분야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들어가고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건절시킬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이나 제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 견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함께 구축해 나가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 정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이 되는 전력 증강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전력 증강이 제대로 또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군수 분야의 이 중요성도 굉장히 큰데요. 군수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 목표를 좀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강 실장님 어떻습니까? 군수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의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비행기, 함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투력 발휘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입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의식주에 관한 사항들 중에서 군수에서 상당하는 부분은 시설 건설을 빼놓고는 전부 다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먹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병사들한테 좀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바깥에서 많이 발전된 그런 기술들을 군에 영입해가지고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목표를 갖는 게 군수입니다. 그래서 군수는 병사들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군수를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지만은 최근에 발전되는 각종 선진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혁신할 부분들이 많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국방 군수 분야에 혁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혁신은 최초에는 한 3개 분야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0개 분야를 확대해서 군수 전반에 걸쳐서 다 확대해서 혁신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보면 운영 혁신도 있고 다른 조달 혁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분야에 대해서 선진 기법이라든가 민간 기법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까지 군에서만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좀 더 새롭게 이런 부분으로 혁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군수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도 대단히 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올해 특별히 혁신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이전에 해왔던가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혁신이 갖는 독특성이라든가 새로움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까지 그 군수 분야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창군 이래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 보면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뭐 부대별로 또 기능별로 이렇게만 추진해 오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그것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종 좋은 제도가 들어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잘 못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차관직소관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다가 민간위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것들 추동력을 갖추는 걸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4년부터 시행한 군수혁신에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개선 사항을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서 아주 체계적으로 끌어간다는 점 그리고 속도감 있게 간다는 점이 이번 군수혁신이 갖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군수혁신의 아주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을 얼만큼 줄이고 또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강 지장님께서 이 국방부가 올해 이런 어떤 혁신을 위한 군수 분야에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 실장님께서 보시기엔 전문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참 새롭게 봤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군수 혁신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존에는 군수 혁신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는 군수 혁신 과제들을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매우 높은 그런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식별을 해서 그런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물리혁신만 해도 기존에는 물리혁신한다고 그러면 몇 조의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4억, 5억 정도의 아주 작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식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리부속 운영혁신만 해도 올해 2017년도에만 한 138억 원 정도의 효율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되는 것들은 민간 자원 활용 확대라든가 또 민간 제품이나 민간 기술에 우리 군수 시장을 많이 개방을 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는 경영 효율화 이외에도 장병 만족도라고 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돋보여 보이고요. 우리가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한다든가 또 민간 업체가 주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지원센터 구축 같은 것들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IoT라고 하죠. 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군수 혁신 분야도 국방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군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군수 혁신의 노력들이 향후 군수 발전을 위한 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군수품 이 상용 조달 부분으로 무려 640억 원이나 예산이 절감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민간 제품을 사용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얻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군수품은 이제까지 특수한 스펙을 일부 집어넣습니다. 네. 이 온도라든가 뭐 등판 능력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스펙을 집어넣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스펙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소요가 별도로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요가 군 내부에서만 쓰는 소요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한계 생산해서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수품 상용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로 이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을 상용 차량을 군에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쓰면은 네. 지금 도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군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가지고서 별도의 비싼 가격을 주고 샀던 것들을 상용품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고 수출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그렇죠. 형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군에서 무늬만 좀 바꿔가지고 색깔을 바꿔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상용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들을 일부 조금만 개조하면은 군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용 차량을 지금 현재 지휘관용 전용 집차 같은 걸로 지금 개조해서 쓰고 네. 나머지 어떤 추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군에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도색만 새롭게 군에 맞춰서 하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떤 것은 차량 한 대당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 상용 차량을 한 1,300여 대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금액이 한 640억 원 절감했다 그랬는데 그중에 한 600여 원 정도가 차량을 전환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방부는 국방 규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물품을 조달을 해왔습니다. 네네. 이때까지 국방 규격이 총 17,000여 개의 국방 규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만여 개의 품목을 규격을 폐지함으로써 규격을 안 해도 되니까 상용해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달한 상용품이 한 45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제독기하고 쌍안경, 그 다음에 기상 관측용 풍선, 이런 것들은 국방 규격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사항들로 식별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용품을 그대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로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민간의 우수 제품을 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좀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시죠? 어느 부분이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강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방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최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의 우수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품 자체도 있지만 군수품 자체에서 군에서 쓰고 있는 그런 각종 제품들을 민에서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거기 군 요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 요원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 사항이 괜찮다 하면은 그걸 바로 군에서 다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을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서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쓰게 하고 나서 거기에 군에서 좋다고 인정이 되면 군에서 어떻게 몇 개를 구매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거를 구매를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민간에서 많이 입고 있는 그런 드로저형 팬티 또는 동계 작전모 그다음에 귀덮개
시멘트, 교반기 이런 등 현재 17개 제품이 지금 현재 군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고, 그건 시범 사용만 하는 게 아니고 시범 사용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한 50여 개 이상을 지금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성만 인정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들은 현역 요원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사람도 자주 교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 기술 품질 산하에 전력 지원 체계 연구센터를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단 부로 성격이 돼서 실로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센터로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이런 데서 민간 기술을 쭉 식별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도 식별하고, 두 번째는 민간 제품 같은 것도 추천해서 이런 부분들이 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획득 단계에서 상용품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진국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모든 것이 어떤 소요가 나오면 이거는 민간 부품,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할 수 없느냐를 먼저 따지고 하는데, 우리는 군에서 소요되는 걸 대부분 군에서 이때까지 자체 개발하고 요구하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개선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뭐 예년에 비해서 아주 이 민간 부분의 그 제품들이 군에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자, 이것과 함께 또 이 장병들의 전투력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게 바로 이 급식 분야 계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양 기준을 좀 바꿨다, 개선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된 겁니까? 국방부의 그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급식 관련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기존의 그 장병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하루에 총 그 열량 기준을 기존에는 3,100kcal 정도였는데 요거를 한 3,000칼로리 정도로 조금 낮추고, 또 반면에 또 단백질 섭취 기준은 기존에 한 15%에서 한 17% 수준으로 조금 높여서 사실은 장병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품목들이 많이 급식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군 부대 개방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가서 직접 보게 되는데, 갔다 와서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일각에서는 저렇게 입맛을 높여주면 되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요. 자, 이 장병들의 입맛도 건강까지 갖는 잡아주는 이런 어떤 밥상이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같이 일하고 또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선이 올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 실장님,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시설은 장병들이 일단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종 병영생활 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장병들의 신뢰 체력단 조성이라든가 병영 쉼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여군들을 위한 그런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걸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TF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간부 주거 시설은 인사 쪽에서는 주로 소요만 내고, 시설은 그 소요에 따라 건설만 하다 보니까 소요와 건설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호 다른 분산돼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사 분야하고 시설 분야하고 통합해서 전력자원관리실 산하에 별도의 TF를 편성해서 그것을 개선 사항을 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금년 전반기 내에 군 주거시설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관련 예하부대에도 전부 다 설문도 받고 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군내 동의를 구하고 국회나 기획재정부 이런 데다가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과 동시에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그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전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민적으로 반향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점 노력을 해나가고 아울러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 법안을 지금 이제 용역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방부 차원에서의 대안 이런 부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군공항 이전 사업 경우에는 이제 관심들이 많은지 벌써부터 연초부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자체들하고 또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참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해법이 있을지도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좀 궁금한데 시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그 군 공항이 갖고 있는 커다란 소음 문제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지자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고 또 해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이전 비용이라든가 또 작전성에 관한 문제, 또 이전에 따른 그 지형과 기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소음 대책에 관한 것, 또 이것과 관련된 주민과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이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소요 재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국방부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또 보험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사업단 조직도 구성을 하고 또 이와 같은 사업단 조직도 확대해가는 이러한 노력들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요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정확한 또는 근거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국에서는 이와 같은 소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정확한 기준을 잘 정하고 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간다면 지역 주민이나 또는 지자체에 국방부에서 이 군 공항 이전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또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꼭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느낌을 지자체나 국민들에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노력이 국방부에서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참 올해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이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공항 이전 사업은 근본적으로 이제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법이 통과되고 그 후에 이제 세계소 즉 수원, 대구, 광주 3개 비행장에서 지금 현재 이전 건의서를 제출해낸 상태고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국방부에서 3개 비행장에다 다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부터 이제 이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업무 수행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까지 2개 과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던 공항 이전 사업 담당을 1개국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1개국장이 전담해서 이것을 업무를 수행하고 3개과가 해서 각 공항마다 1개과씩 담당해가지고 전담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한 홍보와 이런 공감대를 받아야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우선 공항 이전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항 이전을 통해서 이전을 받는 그러니까
그 새롭게 설치되는 군공항 주변에서는 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도해지가 생성되지 않고 완전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효과, 도로 그렇죠. 건설 이래서 상당한 혜택이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쪽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공항 이전에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 또 소음 피해 이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군공항보다 2배 이상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갑니다. 네. 그래서 소음을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고 넓은 지역을 함으로써 그 소음 피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재산권 행사라는 것은 그게 고도 제한을 받습니다. 고도 제한을 받는데 지금은 공항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고도를 제한받아가지고 건물을 높이 짓지를 못했는데 이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가다 보니까는 이 완충지대가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물을 짓는 그 경계선에 있는 데부터 15층짜리 아파트, 즉 45층도 질 수 있는 그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공항이 이전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인구가 되고 그렇죠. 어떤 데는 또 민항과 군 공항이 함께 이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거두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국방부에서는 금년도에 가장 큰 과제로 하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절대 국방부만의 생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협업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실제로 이전되어지는 지역이 그 불편함이나 이런 어려움보다는 좀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또 느낄 수 있는 또 소외감이라든가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 어떤 지원 법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법안이 사실은 18대, 19대에 올라갔다가 좀 무산이 됐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의미로 봐서는 좋은 부분인데 어떤 쟁점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실장님? 예, 그간 그 18대, 19대 때 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관련해 가지고 이런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특히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얼마만한 소음에 대해서 피해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85웨커를 기준으로 해서 소음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그 80웨커는 대부분의 판례에 의해서 그 정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서 했고 의원들께서 뭐 이렇게 제시한 것은 75웨커를 적용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5웨커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느냐 하면은 5웨커를 가지고서 보면 5년간 봤을 때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 5천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가지고서 추진하면 그걸 구현할 수 있고 특히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이중 장치라든가 방음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입법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그 피해 범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산출 방식에서 어떤 거는 4조 원, 어떤 데는 25조 원 정도 들어간다, 5년 만에.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정부 예산으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지체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또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제한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와 함께 우리 그 병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이번에 많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 병사들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는 병영 생활관에 현대화는 생활관 위주로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함께 따라가야 되는 각종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채 못 따라간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체력 단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 안 되는 있는데 이번에는 금년에 이런 실내 체력 단련장 이런 것들을 정문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여군들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하부대는 여군들을 받는 걸 이때까지 상당히 시설 문제 때문에 꺼려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군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금년 내에 전부 다 부대별로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예, 게다가 특히 지금 현재 구역 내부만이나 일부 내부만에 지금 에어컨 같은 게 없습니다. 지금 여름에 그런 데서 장병들이 자야 되고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전 내부만에 에어컨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예산 통과되고 나자마자 바로 예산 집행 준비를 해서 금년 여름이 되기 전에 전 내무만의 에어컨을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 작년하고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또 하나 또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군의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 군 관사들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군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윤 교수님, 이 전문가로서 이 발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민간에는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존재를 하고 또 수요가 발생을 하면 공급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체제였는데요. 지금의 이제 군 주거 정책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공급 정책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제시한 어떤 민간 주택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군이 가지고 있는 스탁에 대한 재고에 대한 자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조사가 먼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거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어떤 군 숙소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요구하는 거에 대한 조사를 어떤 선결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이번에 어떤 민간 주택 활용을 한다든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떤 시행착오에 따른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시장님, 우리 윤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다 보완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는 간부들의 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군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원인을 쭉 분석해 보니까 즉 간부 인원수 곱하기 68% 이렇게 해서 그냥 건립 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수행해 왔고 숫자 맞추기에 그런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후되고 오래된 거는 개수는 차이 있겠지만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살펴지지 않다 보니까 노후된 관사는 노후된 대로 계속 개선이 잘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새롭게 지어지는 관사는 서로 들어가려고 막 그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운영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공급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수요자, 즉 혜택을 받는 사람 위주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두 번째, 이제까지는 전부 다 전 지역에 건물을 다 지어서 전방이든 후방이든 68%를 다 채워넣는 식의 주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어떤 데는 짓고 나서 관사가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도의지역 근처에 있는 건 엄청나게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자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지역에도 보면 아파트가 많이 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은 민간에서 지은 것을 전세로도 활용하고 민간에서 지은 걸 매입도 하고 어떤 것은 전세 가는 것을 이자 지원을 해줘서 하는 이런 방법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 운영을 하는 데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그 부대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오래된 아파트는 그 개선할 수 있는 소요가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형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저 낙후된 아파트는 이런 운영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그 모인 자금을 가지고 낙후된 데다 개선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입주하는 것도 권역별로 통합해서 걸려야 돼. 요새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비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걸리면 바로 그렇죠. 개인차 뭐 이런 걸로 바로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꼭 부대 옆에 바로 있어야 된다. 아니 이런 개념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주거 정책의 인프라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주거 정책팀을 만들어서 그런 전체적인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개인적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불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걸 조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금년 전반기에 방안을 마련하고 나면은 각종 설명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년 내에 이런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 살고 있는 집이 얼만큼 쾌적하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전력자원관리실의 운영 목표 또 중점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중점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신 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으로 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이성윤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군수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강 실장님이 국방부에서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정말 많은 군수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고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또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혁신 전략이라든가 추진 동력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정부기관이나 이렇게 보면은 책임자가 바뀌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 인력들이 많이 감축되고 있고요. 실제로 군수 인력도 한 30에서 40% 수준이 지금 실질적으로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무 군수지원부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실 있는 군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와 같은 적은 인력으로 군수 지원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수 지원 시설이라든가 또는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현대화도 병행이 꼭 되어야 합니다. 네. 군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군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또 국민적인 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많은 그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군수 혁신 분야가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이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계획들을 보면 사실 많은 주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계획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뢰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다 보면 어떠한 그 불확실성보다도 어떤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명확한 불확실하지 않고 명확한 계획이 돼야지 사람들도 신뢰성이 어떤 확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를 한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상경 박사님은요? 예. 그 전력자원관리실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일이고 또 거기서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의 문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 또 청렴성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그 전력 자원관리실의 임무가 될 때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력자원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오늘 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력자원관리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지금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있고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 유지하는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방 예산의 반 이상을 저희 전력자원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 민과 직접 연계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이제까지 그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방위사업 비리 관련해서 일부 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군 전체가 폄하되고 전력정강 자체에 근무하는 의지를 축소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근무해 봤지만은 가장 이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방위사업 이런 부분들의 체계를 정립시키고 진짜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있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최근에 발전되는 민간 기술 이런 부분들을 영입함으로써 병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결과로서 전투력 발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이게 업무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업무를 공개도 하고 투명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서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배려해주고 있는 그 국방비 규모로는 상당히 제한사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방비 정액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한 가운데 예산을 정액해서 미래 군사력 건설에 국방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또 고견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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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특집 국방 포커스 2017년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부 인사복지실에서 말하다에서는 황호은 실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